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태정치 포럼의 김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섯 번째 그린 테이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게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이미 매화와 산수유가 피었습니다. 시흥 숲의 바닥에 새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남에서 북으로, 산 아래에서 산 위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숲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의 영역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4월 10일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까지입니다. 2030년으로 가는 주요 문턱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입법과 정책, 예산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생태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숲속에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함께 따뜻한 음식을 먹고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린 테이블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5회차의 그린 테이블 이야기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태 정치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관해서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생태적 문제들을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린 테이블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생태 정치의 영역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깊이 다루었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조직의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증가와 유기의 문제, 야생동물의 무의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정책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정원과 가로수, 도시숲과 산림에 대해 이야기했고,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 서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제 5일차 그린 테이블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농업과 어업, 축산업 영역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지역 사람들의 손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그린 테이블에서는 어제에 이어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어느 마을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밀도가 낮은 지역, 밀도가 자꾸 낮아지고 있는 지역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왜 수도권에 사는지, 왜 지방에 사는 것이 어려운지, 지역 소멸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린 테이블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오늘 시흥 숲을 찾아주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름과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지역 소멸 이외에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제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표님 먼저 좀.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래닛 03의 대표며 편집인을 맡고 있는 김용만입니다. 저는 지금 그린 테이블 지금 세 번째 참석하고 있고요. 어, 음, 이 계속 지금 이 포럼에 참석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과연 생태 정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고민에 좀 진전을 저 스스로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 테이블이 끝나는 때쯤 되면 저도 이 생태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 개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미라고 합니다. 생태정치 포럼이 주관한 그린테이블 하루 빠지고 계속 참석했고요. 어,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방 소멸에 대해서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 열심히 듣고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윤여창입니다. 생태정치 포럼에 에, 고정 멤버인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만 빼놓고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늦었지만
생태 정치에서 무엇을 한 것인지 또 앞으로 뭘 고민해야 될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 산림을 연구하는 그런 산림학자로서 이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 자원의 고갈 문제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 특히 우리가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 자원을 굉장히 조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좀 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연의 서비스에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가난한 곳에 살게 된 것은 스스로 이제 찾아왔기 때문이죠. 다른 것이 더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는데, 우리가 그 지역 소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지역의 이 자연자원의 그 분포나 총량 이런 것들도 함께 에, 얘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구 초록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의 일정 부분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자 하는 그런 의제를 가지고 유엔에서 벌써 한 30년 넘게 얘기하다가 2021년인가 몬트리올에서 생물다양성 국제 협약 비슷한 그런 합의서를 채택했죠. 그런 거 보고 이제 글로벌 바이오다이버시티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 합의서에 전 세계 자연의 30%를 잘 보존해서 후세에 물려주자. 그러니까 개발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잘 보존하는 것을 최소한 30%는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딱 자연이 많이 남아있는 아마존이나 시베리아나 이런 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 뭐 영국은 전 국토의 숲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 30%를 하려고 하면은 숲뿐만 아니라 거기는 농토나 이런 데를 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시골에는 자연이 많은데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자연이 부족해서 이 지역별 자연 총량제 같은 것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강원도나 경상도나 이런 데 자연이 많은 데다가 총량을 다 때려 넣고 다른 데는 거기서 갖다 쓰는 그런 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보호지역을 강원도나 경상도에다가 전부 다 넣으면은 그 지역에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한되죠. 그러면 더 그 일할 기회가 적고, 그럼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어렵게 되고 지방 소멸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자연 총량제, 그러니까 서울도 땅의 30%는 보호지역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자연 총량제를 지역별로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의제를 서로 상호 연관시켜서 토론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너무 길었네요. 미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입니다. 앞에서 너무 멋지게 관심 분야와 또 의제를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적극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그린 테이블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 만큼 오늘 좀 더 열심히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지리학과에 다니면서 자연과 인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지금도 숲과 이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공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 오늘은 좀 특별하게 순서를 좀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경에 계신 박준영 선생님께 좀 발언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문경에서 지방 소멸과 온몸으로 싸우고 계시는 분이고요.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영 선생님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잘 인사 들리시죠? 주시고 네, 소개해 주실 말씀도 같이 주십시오. 네, 이따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유는 직접 해주시면 돼요. 네, 공유는 많은 건 아니고요. 저는 문경에 살고 있는 박준형이고요. 시골 내려온 지는 근 15년 됐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상가 자연의 친구 의령 사람들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자연보전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사례를 만들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지역의 그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 감소 지역 89곳이 나와 있는 지도인데요. 이게 잘 보시면 어떤 지도와 많이 겹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지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덕이산 이렇게 이어지는 백두대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결국 인구 소멸 지역은 산간 지역 이게 중심으로 지금 분포되어 있다는 거 이 지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윤여청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맥상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자원을 활용한 인구 증가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이 지역의 인구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여기 보면 전국의 연령대별 분포도 보면 여기 문경시고요. 문경시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 2000년 기준에서 40%, 그나마 19년도엔 38.7%였거든요.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구조가 60대 이상이고요. 지금은 이 인구가 아마 43% 이상 늘어났을 겁니다. 15세 이하 청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 감소 때문에 전국에도 12%인데 문경은 9.2%라고 하는데 지금 9%도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제가 홍천이나 영월 쪽에 조사할 일이 있어서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거기는 6% 내외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30세까지 이렇게 인구를 봐도 이게 뭐 13%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생활하지만 거주지만 부모 밑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40세까지 해봐야 뭐 22%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30세 이하의 인구가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명 중 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인구 감소하면서 굉장히 좀 중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기농기촌의 이제 인구 유형인데요. 이걸 이제 제가 자료를 따로 뽑지 못했는데 U자형은 도시 고향에서 태어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형태이고요. J자형은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시골로 돌아갔는데 내가 연고지가 없는 다른 시골로 간 형태의 모형이고요. I형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시골로 이렇게 내려온 형태예요. 근데 인구가 되게 적죠. 그나마 U형이나 J형 같은 경우는 시골에 대한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알고 있어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간 경우가 기농교촌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온 경우들은 사례들도 되게 적고요. 주로 기농 인구가 아니라 기촌 인구예요. 이 기촌 인구가 33.8% 이렇게 높게 나타난 거는 시골로 시골 생활을 하러 내려간 게 아니고요. 이 확장되는 도시인데 시골에 있다라고 책정되어 있는 뭐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간 게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를 빼면 거의 도시에서 태어나서 시골로 가는 인구는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도시와 시골의 단절 현상이 되게 심해집니다.
지금이야 뭐 이제 시골에 태어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시골과 도시를 연결하고 그게 어떤 이제 지역 문화나 이 차이가 도시와 시골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대부분 다 그 도시 태생이고 시골 태생이 거의 없다 보니 이 도시와 시골 문제를 같이 공감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준비를 너무 짧은 시간에 요청을 받아서 이제 준비는 다 못했고요. 크게 큰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과연 투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보면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예산들은 시설 중심으로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 중심으로 전혀 예산이 편성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근래에 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면서 운영 조직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그것도 정권이 바쁘면서 100% 95% 예산이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년도에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 운영되는 거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고 방치. 또 새로운 시설 만들고 또 방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구 소멸 지역, 뭐 지방 소멸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정책들의 지원은 제가 봤을 땐 적진 않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하는 타당성인 경제성 분석조차도 예외로 적용되는 개발 행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지방을 살리겠다고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법 개정이나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서 대부분의 지방에서 발생하는 이 SOC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성 분석조차 예외 적용되는 개발 행위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도시와 시골이 소통이 단절되다 보니까 도시 내에선 이런 상황이 돼서 잘 몰라요. 어떻게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시설 하나가 만들어지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식당을 하나 차리면 그 식당이 잘 차려져야지 2호점, 3호점을 차리는 거잖아요. 더 확대해서 분점을 내고. 근데 식당 하나가 해서 망했으면 또 옆에 식당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이 식당의 인프라가 많아져가지고 서로 식당 타운이 돼야지 사람들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식당들을 만들어내는 걸 마치 당연한 듯이 그런 관광 활성화나 뭐 이렇게 이런 시설들의 그 기반 시설 같이 갖춰진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매번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개발 행위를 하면서 주민들은 이 경제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몇몇 사람들, 개발업자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려되는 건 이렇게 되면 기업 도시로의 전환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이 이거 우리가 거기 한 지역을 기업화 만들겠다고 해서 도시를 만들어서 선언을 한다면 그 자연자원의 그 평가되지 않았던 그 무궁한 자원전이 그냥 기업의 개인 소유로 공공재산이 아니라 개인 소유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시설들은 위의 시설이 집합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대도시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병원 폐기물 소각장들 각 지역에서 유치하겠다라고 뭐 지자체에서 나서고 있고요. 근래로 양수발전소가 이제 각 시도별로 하나씩 만든다고 하는데 그 지자체들 선정된 데가 다 군단입니다. 인구 3만 이하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시에서 쓰는 전력을 원전에서부터 이 시골로 갖고 오고 성선설로로 만들어서 다시 도시로 이동해야 되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산림은 파괴되고 또 이동하는 중간에 고압선들은 자기 생활 주변 쪽으로 쭉쭉 이어지는 이런 폐해가 나타나고 있고요. 인구 증가와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라는 그런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례인데요. 저희 문경만 봐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 올라온 사람의 공약 중에 하나가 카지노를 지역에 유치하겠다라고 공약으로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백에서는 교도소를 유치해서라도 자기 인구 소멸을 막겠다. 교도소가 만들어지면 한 3, 4천의 인구가 뭐 늘어난다. 이러면서 이제 교도소도 자기네들이 지역에서 유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무너지면 심각한 문제는 식량 자급률이에요. 지금 쌀조차 자급률이 100% 안 되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 모르실 거예요.
쌀을 제외한 식량 자군율이 거의 한 자릿수고요. 쌀을 포함해서 지금 식량 자군율이 한 19%,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쌀조차 식량 자급률은 87% 정도 된답니다. 그게 왜 100%가 안 되느냐? 우리 쌀 남는데. 그게 아니고 스위스산 쌀을 시켜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쌀 식량 자급률은 100%가 안 되고 한 87%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바른 먹을거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바른 먹을거리의 시작은 제철 음식하고 로컬 푸드거든요. 이렇게 식량 자급률이 되지 않을 경우 제철 음식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로컬 푸드도 다 수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탄소 중립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증가 정책의 실질적인 방법은 정주 인구를 늘리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사는 사람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뭐 강계 인구나 생활 인구다라는 방식으로 접근 방식을 바꿔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데 투자를 해서 사람을 유치시키는 게 아니고 뭐 관광객을 유치하면 그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뭐 저기 정주 관광객 1000명 저희 500명인가 5000명당 한 명당 정주 인구 한 명꼴로 대략 뭐 비슷하게 책정을 해서 뭐 인구 저기 이 정책을 인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생활하는 사람도 주소지는 옮기지 않았지만 뭐 2, 3일에도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도 이제 지역 인구를 포함시켜야 된다. 막 이런 쪽의 얘기를 하면서 그쪽이 자꾸 부과시키면서 사업들을 끌어가려고 하고요. 이런 지자체가 하는 활동들을 보면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행정위력도 많이 딸리고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보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다른 데서 잘 됐다 그러면 전국의 동시다발적인 지자체가 똑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인구 증가 정책 모델이 전혀 없고 딴 데서 잘 됐으니까 우리도 베껴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조금씩 잘 됐다 그러면 여기저기 우후지순 똑같이 다 퍼져가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2008년도 기농운동본부에서 정책 업무 담당했을 때, 강진군에서 인구 증가 정책을 좀 선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 지방 조례가 2달 만인가? 이렇게 조사했더니 똑같은 걸 베껴서 50개인가가 이렇게 조례를 똑같이 만들었다고요. 카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나 이런 거 법률적인 것도 봐도 지방 조례나 이런 거 봐도 다른 데서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건 전혀 없었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전반적인 요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지 지역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이나 그를 위해서 노력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문제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뭐 일단 요 얘기는 시작이니까 이따가 사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현장에 자리해 주신 분들 중에 그 주소지가 수도권 밖에 있거나 수도권 밖에서 오래 살았던 분 계실까요? 계시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주소지가 울산입니다. 울산은 그래도 잘 지내고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울산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건 지자체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세수가 감소한다니까요. 그래서 인구를 유지하고 또 늘리기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활 여건 그리고 직업에 대한 선택의 기회, 뭐 연봉, 뭐 이런 것들이 소득 수준이 나쁘지 않은 울산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점을 겪고 있는데 울산은 좀 뭐 그런 데 대한 위기의식은 덜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황이 되게 절망적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재계 서열은 뭐 거의 고정돼 있잖아요. 1위 삼성이고 2위 SK이고 3위 현차입니다. 이하는 뭐 약간씩 다르기도 하는데 상위의 1위, 2위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 위에 올라가 있는 산업들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데
반도체 공장이 건설이 되어 있거나 건설이 될 계획인 지역을 보면 주로 경기 남부예요. 그래서 판교, 화성, 평택, 용인, 이천, 조금 더 내려가면 천안이나 청주 정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도체가 만들어질 거고 고용이 창출되고 그 부가가치를 바탕으로 뭐 요식업이 됐든 서비스업이 됐든 그 영역 근처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사실 이제 대기업들은 지역으로 가려고 생산의 영역들이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울산에도 뭐 그런 대기업들이 있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나 뭐 S-오일, 뭐 LG생활건강 이런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람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양보해서 직원들은 구하더라도 직원의 가족들이 전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부터 실제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지역에 내려가서 돈을 번다고 이런 것에 대한 정서적인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수도권에 들어서는 이유는 저는 실질적으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인재들이 수도권을 떠나기 싫어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여기 짓는 거죠. 서울 경기 지역에. 근데 그렇게 되면 서울 경기에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 골목될 거예요. 그러면 지방 붕괴나 뭐 이런 것들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에 아주 드러나는 그 경향은 청년 인구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서울 경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취직을 그쪽에서 합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돼서 돌아오든가 안 돌아오든가 뭐 그런 식이죠. 지금은 청년 인구 유출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가 아니라 이제 더 유출될 청년이 없어요. 인구가 감소하면서 청년 유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거는 더 가속화될 거고 굉장히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상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 유출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박준열 쌤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사실은 이렇게 청년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제 생각이 틀렸을 것 같아 갖고 고쳐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방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일단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청년들이 다시 들어오고 고용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지역의 세수도 늘어나고 지역의 발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시설을 많이 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지금 지적하신 게 시설 중심 예산도 아니어야 되고 기업이 있어야 지방 발전이 있는 거라 생각하는 게 왠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 생각이 틀린 거죠? 네. 그 지자체에서 그 시설 투자하기 위해서 쓰는 명분이 그 명분 맞습니다. 그 명분 맞는데요. 예를 들면은 기업이 유치가 되려면 단순히 공장 하나로 유치시키는 게 아니라 뭐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접근성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뭐 서로 이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런 정책은 장려해 볼 만하죠. 저기 정부 기관의 뭐 지방 이전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방들이 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긴 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부 기관조차도 그런데 일반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그 기업 유치를 기업으로 가겠다? 저기 시설이라는 것도 뭐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하지만 그 투자한 만큼 효과적이었느냐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제가 이제 해결 방안으로 얘기를 한 건데 예를 들면은 지역도 똑같이 도시에서 필요한 인원들이 필요해요. 뭐
식당도 필요하고 빵가게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얼마만큼 살려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걸 받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60대 인구가 40%, 50%가 넘어가면 노인복지 정책은 이 시골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그 사회복지나 이런 쪽을 시골에서 모델로 잡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고민해서 그런 분들이 시골로 내려오게끔 젊은 사람부터 내려오게끔 할 수 있다면 그런 정책들이 더 장려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산림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산업 구조를 시골에서 현장에서 중심으로 갖는다면 그 산림이나 자연학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시골에 내려와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기업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확실히 고용업과나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가 단시간에 느는 건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생태 정치를 얘기하면서 그 지방의 소멸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인구 소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제철 음식이 사라지고 로컬 푸드가 사라지는다고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고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가요? 이게 제철 음식에서 로컬 푸드 사라지는 게요? 제철 음식하고 로컬 푸드의 핵심은 제철에 나온 걸 짧은 거리로 이동해서 바로바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시골에 농사 네. 지을 사람들이 없으면 제철에 나오는 음식들이 없는 거겠죠. 대부분 다 수입해서 쓰잖아요. 농사에. 과일만 예를 들어도 사과하고 뭐 몇 개 과일을 빼고는 대부분 다 수입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 그 생산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물류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많잖아요. 또 이 과일이나 이런 채소, 야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하루 이틀, 2, 3일만 놔두면 다 상하는데 이 제철 음식이 아닌 이렇게 수입되어 오는 거는 뭐 얼마가 지나도 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로 봤을 때도 그 상하지 않게 약품 처리를 했을 거고 우리는 그걸 먹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바른 먹거리를 통한 지역과 도시 간의 연결을 시켜서 그 정주 인구를 늘리게 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정책들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음. 아니 일요일 날 그 윤여찬 교수님이 이제 저희가 그날 토론을 할 때 이 제철 음식과 로컬 푸드가 사라지는 건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먹어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 어, 이, 이 제철 음식이라 이런 게 사라지면 탄소 배출량이 더 많아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농사 지을 사람들이 농촌에 더 들어가고 제철 음식과 로컬 푸드가 많아지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그거는. 만약에 이건 식량 자급률이 아까 쌀 포함해서 19%, 20%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급률을 더 올릴 수 있을 만큼 농촌에서 이제 인구가 더 늘어나면 좋겠는데요.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움입니다. 기농기촌을 꿈꾸는 세대들이 대부분 다 베이비 부머 세대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 짓기에는 이제 뭐 신체적으로 이제 한계도 좀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 도시민들의 젊은 청년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농사 말씀 주셨는데요. 과연 청년들이 농사를 지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영역들이 있긴 한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리고 아까 보여주셨던 지도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 인구 소멸 지역이 백두대간이랑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산림 분야에서 우리가 숲에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옆에 사는 것 자체로 돈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골에서의 삶은 도시에서 삶보다 훨씬 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이크를 다시 바꿔주셨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네요, 화면이. 네. 시골에서의 삶은 도시에서의 삶보다 훨씬 쉬워야 된다. 그래서 어, 지금 뭐 농업 영역에서의 보조금도 있고 산림품 영역에서도 직불금 이런 걸 고민을 하지만 훨씬 더 쉽게 기본소득 단위의 소득이 보장이 돼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숲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의 제도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산주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것과 별개의 건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주가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직관적으로 누가 가서도 벌 수 있을 것 같은 쉬운 모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울산에서 살고 있는데 분명히 서울 경기가 아닌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주 비용이 적게 들어요.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주택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지출되는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 현저히 적어요. 그런 것들은 연봉 자체가 낮더라도 삶의 질도 향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단점은 일자리가 적은 건 확실해요. 연봉도 많이 낮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영역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다는 생각.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부분은 뭐 이런 영역에서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문화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분들은 가족들의 어떤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지역 소멸을 막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뭐 숲이나 농경지 숲이나 그런 것들에 기반한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을 조금 지역에서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업들도 당연히 가면 좋은데 기업이랑 인구 구조만 놓고 보면 기업들은 지역을 선택하지 않는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우리가 먼저냐 했는데 대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면 인재들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기업을 만들기 쉽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영역은 어쨌든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간극을 메꿔주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지역에 대한 다른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채팅으로 의견 주신 분이 계시네요. 이거 제가 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하고요. 네, 한재롱 박사님 말씀 주셨네요. 저도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지역살이의 문제를 오래 고민해왔습니다. 지역에서 살기 힘든 이유는 교육과 의료 등 필수 인프라가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생태계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시는 로컬 푸드와 같은 농산물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숲과 바다와 같은 자연 생태계와 연결된 거의 없던 일자리가 잠재력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폐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지역에서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고 탄소를 순환해서 저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꼼꼼하게 설계되고 감리되지 않아서 크게 망가지지만 이를 더 꼼꼼하게 설계하고 경영하고 버려지는 나무를 자원 순환해서 목공품을 만드는 일, 좀 더 큰 나무로 국제 공모를 만드는 자연을 보호하면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여행을 안내할 수 있는 공정여행 등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재룡 박사님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해하기 쉬워서 부연 설명은 더 잘 될 것 같고요. 다른 분들께서도 의견 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지역에 살지 않으시더라도 왜 지역에 내려가서 살지 않는지 그 두려움에 이제 그 졸다가 이제 잠이 깼어요. 먼저 배우셨습니다. 예, 어제 밤새느라고 오늘 6시 47분에 보고서 소환을 마무리 잡느라고. 제가 그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현장의 그 현실을 보러 산촌에 많이 갔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가리왕산이라고 하는 산에 갔었어요. 가리왕산은 강원도 평창군과 정선군에 걸쳐서 있는 1350m 정도 되는 높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국일임으로 되어 있어서 넓은 지역이 굉장히 자연이 잘 보존되고 있는 그런 숲으로 쌓여 있는 그런 산인데, 에, 과거에는 임금님이 드시는 산삼을 거기서 많이 캤다 해서 산삼을 민간인들이 캐지 못하도록 봉산으로 이렇게 정해서 잘 보호했던 그런 보호대, 1000년 가까이 보호되고 있는 그런 산림인데, 국유림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 산림청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서 어, 주로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해왔던 식으로 어, 낙엽송이나 이런 그 목재를 생산하는데 알맞은 그 용재림으로 이렇게 가꾸는 것 초점을 맞춰서 해왔죠. 그에 따라서 산촌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일제시대 이전에는 산촌 사람들이 거기서 뭐 나무도 해서 숯도 만들고 또 이렇게 이런 산삼이라든지 이런 걸 캐서 팔기도 하고 주로 그런 데에서 이제 화전도 하고 그래서 산에서 많은 것을 음, 얻어서 살았는데 이제 국유림이 되고 나서는 산촌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산림을 이용할 수 없게 돼서 사실상 산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땅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계곡에 있는 조그만 농토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하전하던 사람들이 밑에 내려왔다가 거기서 살기 힘들어서 결국은 도시의 노동자로 도시로 왔죠. 그래서 산촌이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 돼서 사실상 없어지는 것과 같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에, 이런 얘기예요. 그 국가에서 국유림을 이렇게 관리할 때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자원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상생하는 자연자원 관리 정책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대표적인 것이 국립공원이나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이렇게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면은 그 지역이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경제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땅값도 싸지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이런 병원이라든지 교육 시설이든지 이런 데가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고 이런 그 문화 서비스라든지 혹은 혜택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살기가 힘들죠. 이런 것들이 확산돼서 농촌이나 어촌까지 전부 다 확대되니까 우리나라의 시골이 동공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득을 잘 올려서 거기서 세금을 내고 기업이 세금을 내면은 그 많은 부분을 지역에 내려보내는데 지금은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인두세 형식으로 해서 교부금을 내려보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혜택,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그런 배려는 전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지역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기림이라든지 이런 공유림 또는 이제 공동 시설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게 얘기했죠. 졸다 일어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네. 이경환님 새로운 의견 주셔가지고
이용하는제 의견 주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분야별 지역 규제 특구 같은 제도가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사업을 진행할 때 기업 지역으로 보면 정부 부처의 엄격한 규제를 정해준다든지 해당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넣어준다든지 법인세를 보내준다든지 등 인센티브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유치하지 않을까요? 추가로 특구에 대학이 있으면 해당 분야 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도 있으면 클러스터로서의 교육도 같이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마이크 혹시 잘 안 들리나요? 너무 아, 작대요. 이쪽 마이크에 문제가 이쪽 마이크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은 잘 들리세요? 아, 요거는 소리가 잘 나오나 보네요. 예. 저쪽 마이크 나중에 체크 좀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시 읽어드릴 필요는 없으시겠죠?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예, 채팅을 보십시오. 네. 네네네네. 감사드리고요. 이거 생태정치 포럼이니까 생태계 얘기 짧게 좀 드려도 될까요? 이거 재미없으실 수도 있는데 알리 이펙트 관한 얘기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단체 카톡방이 저희가 있잖아요. 그쪽에 공유가 드린 링크가 2개 있는데 사실 그 링크 2개를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생물 종이 서식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관한 거예요. 거기는 참새 얘기도 나오고 뭐 두꺼비 얘기도 나오는데 사람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우리로 따지면 지금 서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서울 지역에 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이제 생물의 차원에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케이스가 다를 수는 있으나 예를 들어서 참새들이 들판에서 곡식을 찾는다라고 할 때 곡식이 많이 있는 곳은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곳들을 무리의 크기가 크면 곡식이 많은 곳을 발견하기가 쉬워져요.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무리를 조금 크게 가져가는 편인데 무리가 너무 커지면 먹이가 모여 있는 곳을 발견하더라도 나눠 먹다 보니까 개인 한 마리당 돌아가는 먹이의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무리의 크기가 커지면 발생하는 이득이 있고 너무 커졌을 때 발생하는 손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적정한 선을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뭐 무리가 나뉘어지거나 하는데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무리는 보통 최적의 숫자보다는 조금 더 커요. 왜 조금 더 큰 사이즈가 만들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7마리의 숫자가 최적화된 숫자라고 했을 때 내가 8번째로 그 무리에 합류한 개체면 7마리가 넘었으니까 그 무리를 떠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무리에 있는 게 이득이 더 큰 거죠. 조금 붐비더라.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약간 적정 밀도보다 높게 유지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그 밀도가 더 높아져서 굉장히 불쾌해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야 그 도시가 무리가 2개로 쪼개져요. 쪼개지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 너무 몰려 있고 정책적으로 혹은 기업이 먹이를 그쪽으로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주면 그쪽에 수용할 수 있는 인구수 자체가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이게 먹이의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인구 구조나 출산율에 관한 얘기도 할 건데 밀도가 높아야 번식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낮은 밀도의 시골로 가버리면 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참새 얘기로 계속 가죠. 네. 참새 얘기입니다. 참새. 네. 네. 참새예요. 네, 여러분. 네. 참새가 멸종 위기종인 마을이 있어요. 너무 숫자가 적어져 버리면 암수가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러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문화적 일자리, 문화적인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이 아니고 참새들은 이제 번식을 위해서 프로그래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일자리? 먹이의 문제가 아닌 거죠. 자꾸 제가 참새랑 인간을 혼돈하고 있는데 참새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네, 생태계 영역에서는 그러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볼 때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문제냐, 정책의 문제냐 이런 거 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가족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생각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 구조가 지역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아 여기는 우리가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교육이나 직장 이런 거와 별개로.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밀도가 특정 밀도 이하로 너무 낮아져 버리면 다음 단계로 가기가 되게 힘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신도시 이런 것들이 경기권 주변으로 많이 만들어지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튼 숲에 관한 거 이외에 인제 뭐 어떤 참새들의 네 그런 이야기를 쪼끔 드렸고요. 네. 네, 참새에게 참새. 네. 그 어 소연 님 혹시 그 서울에 사시죠? 그러면 고 얘기를 쪼끔 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요. 동생이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본가는 강릉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살다가 올라오진 않아서 아까 적극적으로 이야기는 못 했지만 사실 가끔 갈 때마다 '아 쪼끔 사람이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기보다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꽤 들고요. 어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좀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강릉에서 인구가 쪼끔 줄어들고 있다. 그게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로서 그렇다고 '관광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이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주적인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점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본 것은요. 어 인구 소멸이 아니죠.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측정하는 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쪼끔 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령 지금은 굉장히 인구 혹은 일자리 관련된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을 다시 사람들이 지방에 다시 가도록 만든다라고 해서 그것이 도시와 같은 성장 곡선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닐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논의 중에 특정한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김우성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어 뭔가 일자리적인 측면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으로서의 인구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지점들이 쪼끔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쪼끔 재미있는 좀 에피소드를 나누자면 저는 이제 지금 서울에 살고 있다가 요즘 연구 때문에 울산에 한번 갔었어요. 울산에 한번 가서 거기 백년숲에 이제 협동조합에 계시는 김수환 이사장님이랑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그때 좀 제가 뭔가 너무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런 가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둥둥 떠 있는 기분으로 살고 있다. 뭐 요런 얘기를 막 나누다가 김수환 이사장님께서 바로 "울산으로 내려와. 울산에 물질이 있다. 물질을 따라가야 된다." 요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혹해서 내려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에 내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건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그것이 도시적인 성장 그리고 도시적인
우리와 자연의 연결 관계와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 뭐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치적인 측면이라던가 정말 지역 로컬이라고 하는 스케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통이나 그런 지점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인구나 일자리의 숫자만으로는 표시할 수 없는 지점들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온라인 참가자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드렸는데 잘못 보냈네요. 사람들이 지방에 살게 하려면 어떤 지원책이 필요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역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혹시 박준영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 얘기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문경에서 이제 그 인구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고민했던 내용하고 그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우선은 이제 고향 갖기 운동을 좀 펼쳐보려고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지방과 그 도시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게 적잖아요. 이게 로컬 푸드나 제철 음식하고도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워터 캠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소비 지향적인 활동이면 고향 갖기를 하면서 도시와 시골 간의 일손 돕기나 아니면 바른 먹거리로 이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걸 좀 유도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좀 시간이 날 때 기획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가기 전에는 지역에서는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준비하는 차에 작년에 상가 자연의 친구 의령 사람들이 문경에 5만 평 정도를 국민의 숲으로 대여를 받았습니다. 그 대여를 받은 취지는 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해서 도시로 나가서 도시에서 이렇게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자연 자원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정착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이제 문경수 자연학교라는 취지로 국민의 숲을 이제 지정해서 받았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그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학부모 모임을 먼저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아이들만 뭐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기획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모델로 해서 지역에 지금 프로그램도 같이 기획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문경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걸 목적으로 갖고는 있는데 얼마만큼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단톡방에 2주 전인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문경에 국민의 숲 지정된 곳이 여러모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경에 놀러 오실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고 오시면 제가 흔쾌히 안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 아까 사회자께서 지방에 살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3년 전에 직장을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충청도 칠갑산 밑에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거기는 기차가 안 들어와서 기차로 이제 어디 회의를 하러 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할 때 기차를 타고 싶은데 버스나 자가용 운전하는 것은 좀 버스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자가용 운전은 이제 그 힘도 들지만 에너지를 과소비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방에 사는 조건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가까운 곳에 기차역이 세워지면은 참 좋겠다. 강릉처럼 또 영주나 어, 나주처럼 이런 데는 갈 수가 있는데 청양이나 저기 그 기차가 안 가는 곳이 또 어딘가요? 인제 이런 데는 힘들겠다. 그래서 저는 그 교통을 좀 어, 잘 갖춰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다른 관점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경제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곳, 좋은 도시 이렇게 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각 도마다 합니다. 전라북도도 하고 충청남도도 하고 경상북도도 하고 어떤 도시에서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각 그래서 이제 어떤 곳이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일까? 물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또 처지가 변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시골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지금 전자통신이라든지 AI 시대가 그런 것들을 좀 앞당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이 소멸 문제를 걱정하기는 하지만 에, 언젠가는 다시 에, 돌아갈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 어떤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것을 사람들이 더 원하는지 각 지방에서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가 저는 이제 생태계 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하게 살기 좋은 환경,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나 또 원격 근무가 가능한 그런 직종 이런 분야에서 있는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어, 도시로 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고 싶은 곳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질문하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그 소연님이 얘기했던 그 가족을 구성하는 것으로서의 그런 인구라는 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행복도시 해가지고 행정자치 뭐 복합도시 막 해가지고 많이 내려갔지만 사실은 주말 부부로 다 서울에 식구들은 거주하면서 몸만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아까 그 박주연 쌤 얘기하실 때도 관계인구 용어들도 좀 낯설긴 한데 관계인구 뭐 생활인구 이거는 인구 측정에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신 것 같았는데 가족이 통째로 내려갈 수 있게끔 도시 그 지역이 바뀌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근데 여전히 저는 그게 무슨 기업이 내려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과 함께 자연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게 없으면 연봉 10억, 연봉 뭐 몇억, 그다음에 뭐 삼성, 현대, 뭐 LG 이런 데 다녀야 되고 뭐 서울대는데 고대 나와서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그 생각 자체가 인식을 바꿔내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음, 지역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삶의 방식이 좀 바뀌어야 지역에 내려가서 뭔가 가족을 이루고 일대일대가 같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져가게 됐고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은 최근에 뭔가 기후위기, 뭔가 생태위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달려만 가는 삶으로는 어, 스스로
멸족하겠구나 이런 인식이 나한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 지역에서 가족과 같이 그 자연과 함께 사는 게 되게 행복한 삶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뭔가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물론 그래서 제가 미디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막 인구를 막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는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태도, 그다음에 가치관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면서 그 인식들을 모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거든요. 제가 그거를 말했던 사람이니까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 제가 무슨 특정한 제도적인 부분에 지금 제안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첨언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굳이 어 우리가 정말 이루는 정말 그 혈연 가족이 아니어도 사실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 함께 생활하고 싶은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한다는 감각 자체를 조금 가족이라는 영역 안에 넣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 로컬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소통이나 자치 이런 측면에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기회로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인구 감소의 지방 소멸이라는 것으로 어 이렇게 정의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점이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대화방에서 한세론 박사님 의견 주셨고요. 잠시만요. 읽어드릴게요. 지역에 살려면 핵개인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함께 사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 맞고 존경할 수 있는, 서로 마음으로 손 벌려 챙겨줄 사람. 저도 그런 분들 덕분에 지역에 살거든요. 그래서 생활인구 정책에 공감합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의 삶을 그려보게 된다면 저의 경우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서일 것 같아요. 아이에게도 아이를 챙겨줄 공동체가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리산 공동체가 참 좋았는데 왠지 문경분들도 좋을 것 같은 예감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아까 제가 참새 얘기를 너무 저기 참새처럼 드렸지만 예, 포괄적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요 얘기를 조금 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공동체 얘기 나중에 조금 더 길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태 정치에서 다뤄야 될 얘기 중에 요 얘기를 좀 계속 잡고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높은 온도의 세상이고 또한 낮은 밀도의 세상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다루기 위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온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탄소 중립을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거냐라고 할 때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을 어떻게 줄일 거냐 아니면 열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거냐 이런 공학적인 기술의 영역의 혁신도 있지만 이미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를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숲을 더 크게 키워서 숲에 저장하겠다 아니면 바다에 저장을 하겠다 아니면은 뭐 공학적으로 포집을 해서 땅속에 저장을 하겠다. 이런 영역의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자원이 필요한데 하나는 공간이고요. 땅이 필요합니다. 탄소를 저장할.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역이 비어버리면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CCUS라고 하는 그러니까 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이든 어디든 저장하는 거는 어디에 저장할 거냐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나 기술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땅 아래를 누군가는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고 탄소가 다시 유출되지 않게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직업이에요. 직업에 살면서 해야 되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고 자연 기반 해법을 찾겠다라고 하더라도 숲을 더 푸르게 가꿀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온도와 낮은 밀도의 문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문제는 닿아 있는 문제예요. 한 문제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예, 음, 아니, 카메라, 카메라 대지 말라니까. 그, 사실 저희가 이제 플래닛 03을 1월 10일 날 창간하면서 이제 저와 저희 멤버들이 계속 생각했던 게 이제 어떤 실천적 대안을 갖는 미디어를 갖자, 미디어가 되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실천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틀어 봐야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 잘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 사물에 대해서 약간 비틀어서 봐야 된다라는 의식적으로 비틀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지방 소멸에 대해서, 지역 소멸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구 소멸 얘기도 하고 국가가 소멸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프랑스나 이런 국가에서는 인구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좀 선진 국가일수록 인구가 좀 줄고 있고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 가난한 나라일수록 인구가 좀 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시는 인구가 늘고 있고 지방은 인구가 줄고 있고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약간 좀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박소연 연구원님의 그 이야기가 상당히 좀 인상 깊은데요. 저랑 좀 생각이 같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 소멸이란 지역 소멸을 좀 접할 때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측면을 너무 좀 바라보지 말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멸이라는 단어가 과연 적합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지만 과연 그 소멸,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할 때 지역 소멸, 지방 소멸 하면서 그 소멸이라는 말이 적합한 단어인가? 왜냐하면 소멸이라는 말은 뭔가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뭔가 줄어든다는 게 문제다라는 지금 선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줄어든다는 게 꼭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인구가 준다라는 게 반드시 그게 꼭 문제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지방에서 지방 사람들을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그 행복도, 만족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뭔가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게 꼭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이게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역 소멸과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시켜 봐야 될 게 저는 지역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저희 어렸을 때는 마을 공동체가 있었어요. 사실 마을 공동체는 저희가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그 마을 공동체에 속하게 됐었죠.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가 주는 굉장히 어, 긍정적인 되게 가장 큰 의미는 그 공동체 안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상당 부분, 물론 뭐 제도적 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교육과 생활과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 안에서 어떤 안정감을 느끼는 공동체의 큰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와해가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공동체의 그런 좋은 경험들이 이전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중첩되면서 이런 지방의 문제들, 지역의 문제들이 좀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건 단순하게 저는 지방 공동체 와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지방에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도시에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저는 그 공동체의 어떤 복원, 공동체의 어떤 그런 지혜의
그런 복원이라는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근데 사실은 그, 이 지방의 문제는 도시의 문제보다 상당히 더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식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지방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 방식도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우리 박중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강진의 사례를 카피앤페이스하는 그냥 컨트롤 V 하는 방식으로는 지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 저는 굉장히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방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상당히 각자의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솔루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주체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지역 공동체가 실제로 어떤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지역 공동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이 지역 공동체가 자원 배분이나 어떤 그런 실질적인 그런 자원 배분에 실질적인 참여를 해야 되고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많은 구체적인 어떤 실천적인 행동들과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명제로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의 그 경험들을 살려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정책이나 자원 배분에 참여하는 시스템이나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 지역 공동체의 그런 참여가 그 권한 분배가 단순하게 저는 지방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는 도시에서도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안산시 생활공제를 수원의 밤을 갔다 왔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중산층 이하의 어떤 그런 분들이 그 생활 공동체를 꾸려가지고 그 뭔가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 공제 안에서 공제에 들어와 있는 그 회원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보장을 받아요. 이를테면 뭐 상호 부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죄가 발생하면 서로 상호 부조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마을 공동체에서 흔히 발생했던 상호 부조를 거기서 실현하고 있더라고요. 안산시가 뭐 대도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도시 안에서 옛날에 갖고 있었던 마을 공동체의 정신과 경험들, 그런 지혜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생활 공제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어떤 형태들이 좀 확대 재생산되면 어쩌면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좀 더 실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어떤 희망의 맹활을 좀 봤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고민의 상당히 축도 이 지역 공동체, 즉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해결책들을 찾아가는 기후 문제나 기후 위기 문제나 생태 위기 문제도 저는 어찌 보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큰 방향을 정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아직은 저도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답을 딱 만들고 있지 못하지만 방향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지역 공동체가 그냥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의 차원이 아닌 뭔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는 그런 형태의 좀 모습을 갖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생태정치 포럼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이 좀 더 숙성화되면
그 다음 저희 포럼에서는 이 숙성된 좀 고민을 가지고 서로 내용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역할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공동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수요일까지 생태정치 포럼이 예정이 돼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공동체 이야기, 마을의 문제를 마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혼자 고립돼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에게 지금 허락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린 테이블 지금 6일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감사하게도 기후숲 생태 전문 미디어 플래닛 03에서 그린 테이블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플래닛 03의 기사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숲과 강과 바다를 찾습니다. 캠핑하거나 주말 농장도 찾고 시골집을 찾거나 귀촌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지만 자연과 가까운 삶을 꿈꿉니다. 우리는 산촌에서 농촌에서 그리고 어촌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이 소멸되고 청년이 사라지는 미래가 아닌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생태정치 포럼은 청년들의 삶, 자연에 기반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안을 찾고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생태정치를 위해 우리는 사람들의 삶과 닿아 있는 이야기들을 찾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